한국 배터리? 3개월 안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중국의 히토류 선전포고에 전 세계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확신했습니다. 원자재 99.8%를 수입하는 나라가 패권을 지킬 리 없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죠. 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첨단 산업이 멈춘다. 불과 한 달 만에 오히려 중국 전역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백악관마저 긴급 보고서를 올리며 경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아무도 예상 못한 방역으로 판을 뒤집고 중국의 야욕을 산산조각 내버렸을까요? 그 숨막히는 역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버그 아시아 경제부 특파원 올리비아 첸입니다. 800%.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다음 날 리튬 가격이 폭등한 수치예요. 95%. 한국이 코발트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글로벌 배터리 재고량 앞에서 저는 홍콩 센트럴 빌딩의 전광판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끝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편집장 로버트 킴이 제게 던진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로버트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폭락 차트를 제 앞에 던지며 물었죠. 원재료 한 톨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석 달을 버틸 수 있겠어? 저도 그 순간 의아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날 대비 30% 폭락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동료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두들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원재료 없는 나라가 언제까지 버티겠냐는 냉소가 가득했죠. 특히 수석 애널리스트 라지브 굽타는 한국의 국방비가 600억 달러인데 배터리 원재료 수입비는 그 2배에 달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홍콩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다가 충격적인 수치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리튬량이 연간 8만 톤, 하루로 치면 220톤이 넘더라고요. 이 엄청난 양을 모두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런던 자원 분석가 토머스 해리슨과 화상회의를 하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토머스는 한국을 두고 자원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국이 한 번만 숨통을 조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35%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CNN 자원 전문가 제시카리가 방송에서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제시카는 한국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 전기차 전환 계획이 5년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국방비 2배를 원재료 수입에 쓰는 나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라지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어요. 원재료 한 톨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상하이 국제 배터리 포럼. 저는 세계 배터리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연사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중국 CATL의 전략 담당 왕웨이 부사장이었어요. 왕웨이는 한국의 최근 성과를 일시적 착시라고 단정했어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배터리 강국을 흉내낸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방어적인 심리가 느껴졌거든요. 중국 배터리 업계는 지금 한국을 제압하기 직전이었습니다. CATL은 작년 시장 점유율을 37%로 늘렸고 비아디도 급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위기에 몰렸죠. 왕회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이 기술력만 믿고 있지만 원재료 없는 기술은 무용지물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진정한 배터리 패권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쥐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호주나 칠레에서 리튬을 수입해서 배터리를 만든 다음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게 무슨 대단한 경쟁력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웨이는 더 나아가 한국의 자원 의존도 수치를 제시했어요. 에너지 자립도 겨우 3%, 나머지 97%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원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며 의문을 던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반짝 사라질 불꽃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진짜 자원 봉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단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어요. 휴식 시간에 다른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기자 다나카 유키는 한국이 배터리 제조 기술은 뛰어나지만 결국 조립 공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주도권은 자원을 가진 나라에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앤서니 브라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아무리 첨단이어도 리튬 공급이 끊기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어요. 저 역시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오래 갈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재료 한 톨 없는 나라가 배터리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홍콩 본사에 보낸 메일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취재를 통해 허상을 벗겨내겠다고요. 무너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어요. 상하이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려는 생각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신화의 민낯이라고 쓸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황해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 허상을 벗겨내겠다고요. 무너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해서 독자들에게 진실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어요. 원재료 없는 나라의 헛된 꿈이 어떻게 깨져나가는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올 때는 분명 실망스러운 현실을 담은 기사를 들고 올 거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공항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경제 위기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죠. 비즈니스맨들은 자신감 있게 걸었고 관광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뭔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그 불안감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긴급투자자 설명회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살벌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300명이 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단상에 오른 사람은 JP모건 아시아 수석 애널리스트 라지브 굽타였습니다. 인도 출신의 그는 아시아 배터리 시장 분석의 권위자로 통했죠. 라지브가 입을 열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미 죽었습니다. 단지 아직 쓰러지지 않았을 뿐이죠. 스크린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원료 수입 의존도 99.8%, 중국 의존도 76%, 공식 발표 재고량 45일분. 빨간색 막대 그래프들이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였어요. 한국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지브가 계속 말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19년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매번 당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이번엔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의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아닌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는 테슬라도 인정했잖아요. 라지브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술? 원료 없는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어도 식재료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홍콩 헤지펀드 매니저가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어제 한국 배터리주 전량 공매도 포지션 잡았어. 2달 안에 최소 60%는 더 빠질 거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폭스바겐 구매 담당 임원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이미 플랜 B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중국 CATL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일본 도요타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비즈니스는 감상이 아닙니다.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파트너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 포드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SK온과 켄터키에 합작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미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10억 달러 투자금,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IR 팀장 제임스 최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도 알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말할 순 없지만. 무슨 준비요? 설마 중국한테 무릎 꿇고 들어갈 건 아니겠죠? 제임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극적인 뭔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윌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예측은 더욱 암울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 붕괴의 도미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첫째, 한국 GDP 12% 감소. 둘째, 실업률 8% 상승. 셋째, 원화 가치 30% 하락.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해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웅성거림에 묻혔습니다. 뒷자리에서 중국 CATL 대표단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에게 이 상황은 기회였죠. 한국이 무너진 자리를 차지할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설명회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블랙록 아시아 대표 토마스 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올리비아, 내일 우리 본사 보고서 나와요. 제목이 뭔지 알아? 한국 배터리 게임 오버야. 우리는 이미 15억 달러 포지션 정리 시작했어. 그렇게 확신해요? 한국이 뭔가 숨겨둔 카드가 있을 수도.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올리비아, 센티멘털하게 굴지 마. 숫자는 거짓말 안 해. 45일 뒤면 한국 배터리 공장은 전부 멈춰. 그때 가서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날 거라고 믿나?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임스 최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그날 밤 저는 런던 본사의 첫 번째 현장 리포트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배터리 산업, 카운트다운 시작됐다였어요. 하지만 기사 말미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보이는 이상할 정도의 침착함이 의문을 남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플랜 B가 있는 것은 아닐까? 편집장 윌리엄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올리비아, 마지막 문장 빼. 독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돼.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너무 차분하다고요. 그거야 현실을 부정하는 거겠지. 내일 오창 배터리 단지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공장이 얼마나 텅 비어가는지 말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연 저 불빛들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 수 있을까요? 내일 오창으로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숨겨둔 비밀이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오창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예상과 달리 기차는 만석이었어요. 대부분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이나 공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 기자분이시죠? 오창 배터리 단지 취재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 업계에 계신가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SK온 구매팀 박태영 부장이었어요. 38살의 젊은 간부였죠. 요즘 힘드시겠어요. 원료 수급 때문에. 박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저희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인데요. 네. 하지만 재고가 45일분밖에. 그건 공식 통계고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오창 가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오창역에 도착하니 마중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 홍보팀 케이트 김이 저를 맞았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올리비아 기자님,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시설이에요. 배터리 단지에 들어서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물류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무너져가는 산업단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 제3공장이었어요. 클린룸에 들어가니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산팀장 데이비드 리가 설명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차세대 리튬 인산철 배터리 라인입니다. 코발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중국이 코발트를 막아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리튬은요? 그것도 막혔잖아요. 데이비드가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공장은 더 놀라웠어요. 삼성 SDI가 운영하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였습니다. 기술연구소 안토니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배터리는 리튬 사용량이 기존 대비 10분의 1입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는 3배, 충전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해요. 언제 양산이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BMW에 공급해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만난 현장 근로자들의 분위기도 의외였어요. 다들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플랜 B가 있어요. 아니, 플랜 C도 있고 플랜 D도 있죠. 오후에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K배터리 소재 비축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거대한 창고였어요. 센터장 마이클 정이 무거운 철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창고에 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배터리 원료인가요? 네. 리튬, 니켈, 망간, 흑연. 6개월분은 거뜬히 버틸 양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3년 전부터요.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케이트가 저를 별도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도시광산 프로젝트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폐배터리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벤자민 송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코발트, 니켈을 추출합니다. 회수율이 97%예요. 연간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만 톤입니다. 한국 전체 수요의 70%를 충당할 수 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 개발하신 거죠? 5년 전부터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요. 벤자민 박사가 저를 2층 전망대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내려다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팔이 정교하게 배터리를 분해하고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순도 높은 원료가 추출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뭔가요? 한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습식 재련 공법입니다. 중국이나 미국도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케이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방금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콩고, 칠레가 한국에 긴급 자원 공급을 약속했대요. 갑자기요? 왜죠? 박태영 부장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그 나라들에 투자하고 학교 짓고 병원 세운 게 다 이런 날을 위해서였어요.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예측한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공식 재고는 45일분이라지만 실제로는 6개월분 비축물자가 있었고 도시광산 기술로 자체 생산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자원 협력까지. 런던 본사에 보낸 두 번째 리포트의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예상외의 반격 준비 중. 호텔에 도착해 정리하는데 외교부에서 보도자료가 날아왔어요. 에티오피아, 몽골, 칠레와 긴급자원 회담 개최 예정. 기술만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층의 방어막을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은 다음 날 새벽 제 휴대전화를 울린 충격적인 뉴스로 현실이 됐습니다. 올리비아, 지금 당장 뉴스 켜봐.
도쿄 특파원 사토시였어요. 텔레비전을 켜자 충격적인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에티오피아 광업부 장관이 한국과의 리튬 독점 공급 계약을 발표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5만 톤의 리튬을 오직 한국에만 공급할 것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우리의 형제국가에 대한 의리입니다. 1950년 우리가 가장 가난했을 때도 에티오피아는 6천 명의 젊은이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낡은 흑백 사진이 떴어요.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캉네 대대가 춘천과 화천에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253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본 적도 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이제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더 극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몽골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몽골은 보유한 히토류 광산 3곳의 채굴권을 한국 컨소시엄에 영구 임대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영구 임대라니 사실상 무상 제공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총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몽골인들은 한국을 머나먼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 그들과 우리는 같은 알타이 혈통을 공유하죠. 그가 고대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당나라 역사서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후 20만 명이 몽골 초원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몽골 국립대 역사학과 바트볼드 교수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한국인과 몽골인의 DNA 일치율이 87%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형제예요. 오후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3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1960년대 중반 우리가 대지진으로 고통받을 때 가장 먼저 의료진을 보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은 자국민도 어려운 시절에 의사와 간호사 100명을 칠레에 파견했어요. 화면에 당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칠레 이재민들을 돌보는 모습, 무너진 병원을 재건하는 장면들이었죠. 그들은 2년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3만 명의 칠레인이 목숨을 구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입니다. 칠레 국영 리튬 생산량의 40%를 향후 20년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외교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동북아 협력과 알렉스 한 과장이 나와 설명했어요. 이번 협약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70년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알렉스 과장이 두꺼운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에티오피아와는 6.25 참전국으로서 특별한 인연이 있죠. 전쟁 후에도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갚았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전수, 1980년대 의료 지원, 1990년대 교육 인프라 구축, 2000년대 IT 기술 이전. 몽골과는요? 더 깊습니다. 1990년 몽골이 민주화됐을 때 최초로 수교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그 후 30년간 한국이 몽골에 투자한 금액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울란바토르 신공항, 지하철, 발전소, 정유 공장. 몽골 근대화의 절반은 한국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테스파의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대사관 입구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있었어요. 6.25 참전 에티오피아군 전사자 명단이었습니다. 253명, 모두 2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테스파의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최정예 부대를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집단 안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대요. 작은 나라가 침략받았을 때 국제사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었죠. 대사가 오래된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건 1968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 셀라시의 황제에게 보낸 친서예요. 에티오피아 전우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쓰여 있죠. 그 약속을 지킨 거네요. 그럼요. 1974년 에티오피아 대기근 때
한국이 긴급 구호물자를 보냈어요. 자기들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개발 원조가 시작됐죠. 학교 200개, 병원 50개, 도로 3000km를 건설했습니다. 테스파의 대사가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줬어요. 작년에 한국 정부가 6.25 참전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후손 500명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전액 무료로 대학 교육을 시켜주고 있죠. 그 중에 제 조카도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배터리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녁에 몽골 대사관에서 만난 바트볼드 경제참사관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과 몽골의 인연은 1000년이 넘습니다. 그가 고지도를 펼쳤어요. 고려시대 몽골 공주들이 7명이나 고려 왕비가 됐어요. 충선왕의 어머니도 몽골 공주였죠. 현대에 와서는요. 1990년 수교 직후부터 특별했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몽골은 우리의 뿌리라고 선언했죠. 그 후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몽골을 방문했어요. 몽골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요. 바트볼드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재 몽골 국회의원의 30%가 한국 유학파예요. 정부 고위 공무원의 절반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고요. 몽골 대학생들의 꿈은 한국 유학입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나요? 한국이 우리의 롤모델이니까요. 자원 없이도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예요.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모든 게 인기죠. 우리는 이걸 제2의 몽골 제국이라고 농담해요. 이번엔 문화로 정복당했다고. 다음 날 칠레 무역관을 방문했을 때 마르티네스 관장이 들려준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칠레 대지진은 정말 끔찍했어요. 사망자 5,000명, 이재민 200만 명. 그때 한국 의료진이 왔습니다. 그가 낡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당시 칠레 언론들이 놀랐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 100명을 보내고 의약품과 의료 장비까지 지원했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국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대요. 우리도 병원이 부족한데 왜 남의 나라를 돕냐고. 하지만 대통령은 먼 나라의 친구가 필요하다며 밀어붙였죠. 마르티네스 관장이 특별한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한국 의료진이 세운 병원 리스트예요. 15개 병원 모두 무상으로 지어줬습니다. 그중 10개가 아직도 운영 중이에요. 칠레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나요? 당연하죠. 산티아고 중앙병원에 가보세요. 한국 의료진 기념관이 있어요. 매년 개천절에 추모 행사도 열립니다. 그가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더 들려줬어요. 2010년 칠레 광부 33명이 갱도에 갇혔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 구조 장비를 지원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69일 만에 전원 구조됐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자원 외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신뢰와 우정의 축적이었죠.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다시 만나 물었습니다. 중국이 이들 국가에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어요. 중국이 줄 수 있는 건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은 건 역사예요. 피로 맺은 인연, 눈물로 쌓은 신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죠.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우리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100억 달러 차관을 제안했는데 에티오피아가 거절한 겁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리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몽골도 비슷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요구했지만 몽골 의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몽골 국회의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늑대의 후예입니다. 한 번 맺은 혈맹은 죽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칠레는 더 극적이었어요. 미국이 리튬 독점 공급을 요구했지만 칠레 대통령이 단호히 거절했죠. 한국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친구니까요.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될 줄이야.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형태의 외교였어요. 힘이 아닌 신뢰로,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맺은 동맹.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려했습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중국과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이 우방국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외교적 돌파구를 찾은 지 일주일 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5시, 베이징 특파원 리처드의 다급한 전화로 잠에서 깼어요. 올리비아! 중국이 진짜로 했어. 에티오피아와 몽골에 대한 전면 경제 제재를 발표했어. 텔레비전을 켜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살벌한 표정으로 성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리튬을 한국에 독점 공급하는 국가와는 일절 경제 협력을 중단한다. 1대1로 프로젝트에서도 즉시 제외한다. 1시간도 안 돼서 연쇄 폭탄이 터졌어요. 에티오피아 국영철도 건설이 중단됐고 몽골로 가는 중국 횡단철도가 기술적 문제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행보였어요.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냈는데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전략, 자원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에티오피아 리튬을 독점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 필요하다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다. 서울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0% 넘게 떨어지고 배터리 3사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어요.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중국을 건드린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긴급 소집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공황 상태였어요. 미래에셋 수석 애널리스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어요. 중국이 50억 달러 차관을 당장 회수한다는데. 하나증권 팀장도 비관적이었어요. 몽골은 더 심각해요. 수출의 80%가 중국향인데 이게 막히면 국가부도 사퇴해요. 과연 그들의 예측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 후 에티오피아 총리가 긴급 발표를 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 독점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겠다. 몽골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외교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긴급 대책회의가 연일 이어졌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0년 쌓은 우정도 당장의 경제 압박 앞에선 무력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 위기관리팀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을 30% 감축하기로 했어요. 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비축분을 합쳐도 원료가 석 달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SK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어요. 원료 공급 전망이 불투명해서 가장 충격적인 건 폭스바겐의 결정이었어요. 구매 담당 임원이 화상회의에서 통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년부터 중국 CATL로 공급선을 전환합니다. 불가항력이에요. 도요타, 혼다, 포드도 줄줄이 비슷한 통보를 해왔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이 하루아침에 고사 위기에 몰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여론도 악화됐어요.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무모한 자원 외교에 참담한 결과 중국을 자극한 데가. 거리에선 시위가 이어졌어요. 일자리를 돌려달라. 배터리 산업을 살려내라. 정부는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금융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천안 리사이클링 센터는 여전히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다는 겁니다. 센터를 다시 방문했을 때 벤자민 송 박사는 침착했어요. 지금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그가 비밀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5년간 준비한 게 이제 빛을 발할 때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외교 카드는 이미 막혔고 비축분도 석 달이면 바닥나잖아요. 외교는 시간 벌기용이었어요. 진짜는 이거죠. 그가 저를 지하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엄청난 보안을 통과해 들어간 곳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한국의 진짜 비밀병기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률 97.8%, 연간 처리 능력 15만 톤. 이걸로 국내 수요의 85%를 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폐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벤자민 박사가 웃었어요. 전 세계 폐배터리가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걸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유럽, 미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폐배터리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이었죠. 이 기술력이면 네, 맞아요. 우리는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그래도 당장 석 달 뒤면 재고가 바닥나는데 벤자민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곧 세상이 놀랄 발표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헛된 희망일까요? 운명의 석 달이 지난 날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프레스센터는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한국의 항복 선언을 듣기 위해 모인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의 마크 윌리엄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10분 뒤면 한국 배터리 산업 보고 기사를 송고하게 될 거야. BBC의 엘리자베스 손도 고개를 끄덕였죠. 골드만삭스는 벌써 한국 관련 투자 포지션을 모두 정리했대. 게임 오버야. 그런데 단상에 오른 건 예상 외의 인물이었어요.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티븐 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 수입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 창조국이 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들 어리둥절했죠. 스티븐 장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 도시 광산혁명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지난 5년간 우리는 극비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폐배터리, 폐가전, 폐자동차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완성했죠. 회수율 97.8%, 순도 99.9%. 옆에 있던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수치잖아. 스티븐 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이오 마이닝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가 금속을 선택적으로 추출합니다. 화면에 현미경 영상이 떴어요. 형광 녹색의 박테리아들이 배터리 조각을 먹어치우는 모습이었죠.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각각 특정 금속만 흡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리튬 전문 박테리아, 코발트 전문 박테리아, 히토류 전문 박테리아. 총 17종을 개발했죠. 일본 니혼 게이자이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존재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스티븐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부터 실시간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4개로 분할됐어요. 천안, 울산, 구미, 포항의 도시광산 플랜트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천안 플랜트의 통제실이 먼저 화면에 잡혔어요. 벤자민 송 박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폐배터리가 황금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했어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폐배터리들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로고, BMW 로고, 도요타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하루 50만 개, 연간 1억 8천만 개의 폐배터리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전 세계 폐배터리의 40%예요. 첫 번째 공정은 분류였습니다. AI 로봇들이 초속 10개씩 배터리를 스캔하고 분류했어요. 각 배터리 타입별로 최적화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AI가 0.1초 만에 847가지 배터리 종류를 구분해요. 두 번째 공정은 분해였습니다. 레이저 커팅 로봇이 정밀하게 배터리를 해체했어요. 독일제 레이저 커터보다 10배 정밀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플라즈마 레이저 기술이죠. 유독가스는 100% 포집됩니다. 세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이오 반응조가 등장했어요. 형광 녹색 액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배터리 조각을 투입하겠습니다. 로봇팔이 분해된 배터리를 반응조에 넣었어요. 순간 녹색 액체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박테리아들이 금속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후면 순도 99.9%의 금속만 남게 됩니다. 카메라가 옆 반응조로 이동했어요. 이미 24시간이 지난 것이었죠. 투명한 액체 바닥에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리튬입니다. 1톤의 폐배터리에서 150kg의 순수 리튬을 추출했어요. 시장 가격으로 300만 달러어치죠. 청중석이 술렁거렸어요. 쓰레기가 정말로 황금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니까요. 울산 플랜트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플랜트장 마이클 정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히토류 17종을 모두 추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못하는 기술이죠. 거대한 전자석 분리기가 작동했어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각각의 히토류가 따로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히토류를 분리하는데 수백 번의 화학 처리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박테리아와 자기장만으로 99.8% 순도를 달성했습니다. 구미 플랜트에서는 또 다른 혁신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폐배터리뿐 아니라 폐가전, 폐휴대폰에서도 금속을 추출합니다. 화면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휴대폰이 보였어요. 아이폰, 갤럭시, 화웨이. 전 세계 브랜드가 다 있었죠. 휴대폰 1톤에서 금 350g, 은 3.5kg, 팔라듐 140g을 추출합니다. 금광에서 캐는 것보다 100배 효율적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포항 플랜트였습니다. 여기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통째로 처리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테슬라 모델 3 배터리팩이 수천 개 쌓여 있었어요. 한 개 배터리팩에서 리튬 12kg, 코발트 8kg, 니켈 40kg을 회수합니다. 새 배터리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죠. 중국 CATL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그럼 폐배터리가 새 배터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건가요? 스티븐 장관이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채굴 비용이 제로니까요. 운송비와 처리비만 들죠. 새로 캐는 것보다 70% 저렴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폐배터리를 한국에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도 나타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폐배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라고 영어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폐배터리 수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파란 점들이 반짝였죠. 미국 45개 주, 유럽 28개국, 아시아 15개국, 총 2,847개 수거센터가 가동 중입니다. 매일 10만 톤의 폐배터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CNN 마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5년 전부터요. 우리는 자원 무기화를 예상했고 조용히 대비했습니다. 스티븐 장관이 비밀 문서를 공개했어요. 최근 청와대 극비회의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원 전쟁이 올 것이다. 우리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게 프로젝트 피닉스의 시작이었죠. 연구 개발 과정도 공개됐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공학과 제니퍼 박 교수가 화상으로 설명했어요. 몇 년 전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이 우연히 발견했어요. 폐광 지역 박테리아가 금속을 먹는다는 걸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 있나요? 도시광산연구소 소장입니다. 32살의 국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죠.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흥미로웠어요. 몇 년 전 실험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테리아가 너무 빨리 금속을 먹어서 수소가스가 발생한 거죠. 연구원 3명이 다쳤어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안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위기가 기회였던 거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최근의 시제품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중국 비아디 임원들이 비밀리에 방문했어요. 우리 기술을 확인하러 온 거죠. 폐배터리를 넣고 24시간 후 리튬이 나오는 걸 보고는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얼어붙었죠. 중국이 기술을 훔치려 하지 않았나요? 스티븐 장관이 웃었어요. 시도했죠. 연구원 스카우트, 해킹, 산업 스파이. 다 막았습니다. 핵심 박테리아는 영하 196도 액체 질소 금고에 보관돼 있어요. 국가 1급 비밀이죠.
실제로 최근에 중국 스파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이 청소부로 위장 침입했어요. 하지만 박테리아 샘플을 훔쳐봐야 소용없죠. 배양 방법을 모르면 24시간 내에 죽거든요. 일본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100억 달러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거절했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즉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도시광산 플랜트 입구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어요. 군인들이 실탄을 장전한 채 지키고 있었죠.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해요. 벤자민 송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올리비아, 이제 진실을 다 보여드릴게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올림픽 수영장 10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죠. 여기가 폐배터리 저장고예요. 전 세계에서 모인 것들이죠. 산더미처럼 쌓인 배터리에서 온갖 브랜드 로고가 보였어요. 테슬라, BMW, 도요타, 현대, 비아디.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나요? 2,000톤이요. 서울시 하루 쓰레기양과 비슷하죠. 차이는 이건 황금이라는 거예요. 지하 2층은 분류장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AI가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요. 재사용 가능한 건 따로 분류하죠. 30%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활용됩니다. 그것도 수익이 되나요? 물론이죠. 테슬라 파워월보다 70% 저렴한 가정용 배터리로 재탄생해요. 작년 매출이 50억 달러였습니다. 지하 3층이 핵심이었습니다. 바이오 반응조 구역이었죠. 여기가 21세기 연금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500개의 거대한 반응조가 늘어서 있었어요. 각각 다른 색깔의 액체가 들어있었죠. 녹색은 리튬 추출, 파란색은 코발트, 노란색은 니켈. 색깔로 구분해요. 벤자민 박사가 샘플을 보여줬어요. 이게 오늘 추출한 리튬입니다. 하얀 가루를 손에 쥐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쓰레기였던 게 지금은 킬로당 2만 달러짜리 보물이 됐으니까요. 박테리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4층에 배양실이 있어요.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만 올리비아 기자님은 특별히 보여드리죠. 지하 4층은 마치 우주기지 같았어요. 완전 멸균 시설에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어야 했죠. 박테리아 원종이 보관된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체죠. 액체 질소 탱크가 수십 개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경고 표시가 가득했죠. 이 박테리아 한 마리가 10억 달러 가치예요. 삼성전자 주식보다 비싸죠.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세요. 특수 환경에서만 생존해요. 온도, 습도, pH가 조금만 바뀌어도 즉시 죽습니다. 벤자민 박사가 현미경을 보여줬어요. 형광 녹색의 박테리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보세요. 금속 조각을 먹고 있어요. 24시간이면 다 소화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체를 만들었나요? 5년간 수만 번의 유전자 편집이요. 크리스퍼 기술의 극한을 시험했죠. 지하 5층은 정제시설이었습니다. 추출된 금속을 99.99% 순도로 만드는 곳이죠. 반도체 공정보다 깨끗해야 해요. 먼지 한 톨도 허용 안 됩니다. 정제된 금속들이 진공 포장되고 있었어요. 각 포장에 QR코드가 찍혔죠. 블록체인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해요. 어디서 온 폐배터리인지, 언제 처리했는지, 순도는 얼마인지. 완벽한 추적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출하장을 봤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 트럭들은 어디로 가나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공장들이죠. 오늘 출하량만 500톤입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가요? 벤자민 박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수출합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원료 수출국이 됐어요. 실제로 수출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독일 바스프, 미국 알베말, 일본 스미토모. 글로벌 화학 기업들이 줄 서 있었죠. 작년 수출액이 300억 달러였어요. 올해는 500억 달러 예상합니다. 갑자기 벤자민 박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금 EU에서 연락이 왔어요. 2030년까지 모든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대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요. 그럼 한국이 세계 표준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해요. 로열티만 연간 100억 달러가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주식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52% 상승, SK온 48% 상승, 삼성 SDI 45% 상승. 도시광산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골드만삭스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목표가 상향, 강력 매수 의견. JP모건도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이 자원의 개념을 바꿨다. 새로운 투자 기회. 중국 정부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성명을 냈어요. 한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자 한다. 도시광산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핵심 기술 동맹으로 지정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였죠. 도시광산 발표 일주일 후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삼성 SDI 천안 캠퍼스에서 글로벌 미디어 데이가 열렸어요. 주제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시작. 행사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배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분 충전, 1000km 주행, 100만 km 수명. 삼성 SDI 최고 경영자 제이슨 리가 무대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꿈의 배터리가 현실이 됐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은색 파우치가 나타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배터리였죠. 이 배터리 하나로 테슬라 모델 S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BMW 구매 담당 임원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연간 생산 능력 50기가와트아워. 전기차 100만 대분입니다. 도요타 기술 담당 전무가 손을 들었어요.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제이슨이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배터리에 못을 박고 불을 지르고 심지어 전기톱으로 잘랐어요. 하지만 폭발은커녕 연기 하나 안 났습니다. 고체 전해질이라 발화 위험이 제로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정상 작동하고요. 하지만 진짜 혁명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을 20%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나트륨과 황입니다. 바닷물과 화산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희귀 광물 의존도를 확 낮춘 거니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 경영자가 화상으로 질문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70% 수준입니다. 2년 내에 50%까지 낮출 계획이고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계약 러시가 시작됐어요. BMW 연간 20기가와트아워, 폭스바겐 25기가와트아워, 포드 15기가와트아워. 저는 생산 라인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클린룸에 들어갔어요. 생산팀장 앤드류 공이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10명도 안 보였습니다. 완전 자동화인가요? 네. AI가 모든 공정을 제어합니다. 불량률 0.001% 이하예요. 핵심 기술은 뭔가요? 앤드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고체 전해질 제조 기술이죠. 10년 연구 끝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나라는 왜 못하죠? 재료는 알아도 공정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온도, 압력, 시간을 나노 단위로 제어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또 다른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 정이 비밀 연구동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개발 중인 건 리튬 금속 배터리입니다. 그게 뭔가요? 에너지 밀도가 현재의 5배예요. 스마트폰은 일주일, 전기차는 2000km 주행이 가능하죠.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상용화는 언제쯤? 2년 내로 가능할 겁니다. 이미 파일럿 생산은 성공했어요. SK온 서산 공장에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구소장 데이비드 윤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리튬 공기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솔린과 같은 에너지 밀도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시제품은 만들었어요. 문제는 수명인데 이것도 곧 해결할 겁니다. 한국배터리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 제시카 문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현재 37개의 차세대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지원금만 연간 2조 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죠? 배터리는 미래의 석유예요. 이걸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배터리 특허 출원은 작년에만 8,000건을 넘었어요. 중국의 2배, 미국의 3배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산학협력체계였습니다. 카이스트 배터리 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기업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센터장 토마스 백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졸업생의 90%가 배터리 기업에 취업해요. 초봉이 1억 원을 넘죠. 인재 양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년 500명의 배터리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체가 배터리 인재 양성에 올인한 거죠. 그날 저녁 여의도 콜레드 호텔바에서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 리처드 탄을 만났어요. 올리비아,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그가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올인이지. 한국 배터리 기업에 10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이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월가의 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박은 다음 발표에서 터졌으니까요. 도시광산과 전고체 배터리 발표 한 달 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이 역사적 순간을 맞았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인 특별 세션의 주제는 한국 모델 자원 순환 경제의 미래였어요. 독일 총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도시광산 모델은 혁명입니다. 우리도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동의했어요. 이유는 한국과 전면적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자원 자립도 70%를 달성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산 재활용 배터리는 미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습니다. 일본 총리도 파격 제안을 했어요. 한일 배터리 동맹을 제안합니다. 함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겠습니다. 심지어 중국 주석까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광산 기술 이전을 정식 요청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한국의 DNA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케냐 대통령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진정한 롤모델입니다.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예요. 다보스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올 1분기 한국의 배터리 원료 수출액이 수입액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원 수출국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더 놀라웠어요. 재활용 리튬 수출 3만 톤, 코발트 2만 톤, 히토류 5천 톤. 모두 폐기물에서 추출한 것들이었죠.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윌리엄 조를 인터뷰했을 때 그의 포부는 원대했습니다. 5년 내에 한국을 세계 최대 자원 수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 쓰레기에서 캐는 거죠. 정말 가능할까요? 전 세계 전자폐기물이 연간 5천만 톤입니다. 여기서 추출 가능한 금속이 1조 달러 가치예요. 우리가 이 시장을 독점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러시를 이뤘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텍사스의 도시광산 플랜트를 착공했고 삼성 SDI는 독일 드레스덴에, SKO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시설을 짓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중국의 변화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CATL 부회장 리웨이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면 한국이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도 폐배터리가 산더미예요.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에 연간 100만 톤의 폐배터리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한국에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가 된 거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국제 질서 재편이었습니다. 유엔에서 글로벌 자원 순환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는데 한국이 의장국이 됐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인류의 미래입니다. 자원 전쟁이 아닌 자원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OECD도 한국을 순환경제 선도국으로 공식 지정했고 G20 정상회의에선 서울 어젠다가 채택됐죠. 서울 어젠다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2035년까지 전 세계 자원 재활용률을 70%로 높이고 신규 채굴을 50% 줄이자는 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선언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도 깜짝 발표를 했죠. 모든 아이폰 배터리를 한국에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아이폰엔 100% 재활용 배터리만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증시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어요. 코스피 5천 돌파,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00조 원, 삼성 SDI 300조 원. 하지만 경제적 성과보다 중요한 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헬렌 박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한 거예요. 한국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과장된 평가 아닌가요? 전혀요. 이제 자원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원 분쟁이 급격히 줄었어요. 콩고의 코발트 내전이 종식됐고 리튬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갈등도 사라졌죠. 왜? 더 이상 땅속 자원을 차지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알렉산더 정을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미래 계획은 더욱 야심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원 독립입니다. 몇 년 내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활용으로 충당하겠습니다. 100%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겁니다. 한국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연 거라는 걸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저는 이 도시가 곧 경제 붕괴로 어둠에 잠길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만났던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임스 최였습니다. 올리비아, 이제 우리를 믿으시나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만 보면 당연한 결론이었죠. 다만 한 가지를 놓치신 거예요. 뭘 놓쳤죠? 한국인의 DNA요. 우리는 5천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제게 물었어요. 외국 기자님이시죠? 한국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를 봤어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가 놀라워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카운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기자님, 오늘 탑승하실 비행기는 한국산 재활용 배터리로 운항하는 전기 항공기예요. 뉴욕까지 무착륙으로 갑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전기 항공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나요? 네, 삼성 SDI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덕분이죠. 세계 최초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석 달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몰락을 취재하러 왔는데 결국 목격한 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었어요. 자원 제로의 나라가 자원 창조국이 되는 기적을 봤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 불가능은 없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자원이 없으면 망할 거라고, 강대국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위기를 기회로, 쓰레기를 황금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한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한국 기업과 협력을 구한다.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대역전이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원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자원을 무한정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없으면 만들어내는 창의성,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의 힘이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항공기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비행 중입니다. 배터리는 한국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었고 탄소 배출은 제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그린 플라이트에 함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편집장 윌리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올리비아, 자네 기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 한국 특파원으로 남는 것 어떤가? 앞으로 10년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아직 너무 많거든요. 비행기는 계속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블룸버그 특파원 올리비아 첸이 목격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오히려 최강의 무기로 바꾼 한국의 저력,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한국의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